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회복과 내란 청산, 검찰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공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공방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성권 국민의힘 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주력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재명 정부 7개월 성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내수 개선 등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법안 처리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청산과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한 원내대표는 지방주도 성장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위를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위로 업그레이드하고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꿈에 그리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다며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4대 선결 조건이 해결되면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불안정,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 경영 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가 정리되면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12.3 비상계엄의 혼란을 극복한 K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코스피 6천, 7천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K자본시장 특위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도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은
팩트시트에도 없고 MOU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비준을 해서 스스로 전략적 유연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하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이 아닌 민간 공급 확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입니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도를 유도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수의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하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소장파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와 함께 지도부 재신임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신임 투표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재신임 투표라든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측도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체제로 치를 수 있냐, 우리가 정말 잘 치러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하셨다라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사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번 우리 당원들의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볼 필요는 있다. 장 대표는 내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 즉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그리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도 가능합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2일 시작됩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1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이후 행보에 대한 평가가 표심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범여권에선 합당 문제와 민주당 당권 경쟁이,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친한계의 갈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 합당 이슈로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과정을 놓고 반대파들의 이제 반발이 내부에 이제 거센 상황인데 특히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요, 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이런 성토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이현주 최고위원은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이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역시 어제 이 소속 68명의 의원 중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내 친명계 모임 중에 하나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역시 성명을 통해서 정치공학적 합당만을 전제하는 접근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우려 섞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정적인 뉘앙스만 비춰왔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 합당 논쟁에 사실상 참전을 했는데요. 김 총리는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최소한의 논의나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에게 통합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합당 반대파들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두고 지방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회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측은 불쾌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또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합당의 성사 여부가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조금 전 그 온라인 당원 그 투표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네, 먼저 이 민주당 합당 반대파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합당 반대파 의원들은요, 조국혁신당의 핵심 정책과 민주당의 결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 공개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보수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급진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 공개념은요, 이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소유와 처분 또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놓고 이현주 의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다 보니까 이런 노선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합당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때 중도 확장에 불리하다라는 게 이 합당 반대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에서 이거는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며 억지 비판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추진했던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가 이 합당의 진짜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가 끝났는데 이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면서 이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됐는데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정 대표에게 이 당권 장악이라는 강력한 날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끌 인재영입위원장에 수도권의 재선인 조정훈 의원을 전격 임명을 했습니다. 중도적 이미지가 이제 강한 조 의원인데 조 의원을 선택한 배경이 이번 선거에서 좀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지 풀어볼까요? 네, 이 조정훈 의원의 인재 영입위원장 발탁은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를 수도권과 중도층으로 설정했다라는 강력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조 의원은요, 세계은행 근무 이력이 있는 금융과 또 경제 전문통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 과거 시대전환이라는 제3지대 정당을 이끌었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 보수 색채가 짙은 당의 외연을 넓히는데 최적의 인물이다라는 게 이 당 지도부의 평가입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취약한 지지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나 이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서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이 인재영입위원장은 단순히 인재 발굴만 하는 데 넘치지 않고요. 영입된 인재들의 공천 방식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거판을 짜야 하는 설계자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조정훈 의원이라는 보수 색채가 옅은 또 2040 세대와 수도권의 이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한 중도 외연 확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대목인데 조 의원은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등용문이 돼서 이기는 보수로 전열을 다시 짜겠다며 이 당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주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시키고 설 연휴 전에 새 당명을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간판 이제 교체를 통한 중도 확장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인데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여파가 아직도 좀 여전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딱 4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5년 반 만에 추진하는 당명 개정을 이 설 연휴 전에 공개해서 이 탄핵과 계엄의 이미지를 털어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이 속도전을 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쇄신 행보의 뒤편에서는 지난달 29일 확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로 인해서 당권파와 친한계가 심리적인 분당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열렸던 이 비공개 의총에서 당권파인 이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미래를 위해서 악성 부채를 정리했다며 이 제명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이 친한계 의원들이 이 탄핵 찬성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치를 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 남은 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이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 당의 상징인 이름은 바꾸면서 정작 이 내부 식구들과는 타협 없이 싸우는 모습이 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없는 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당내 갈등 상황이 표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중 3에서 5급 특정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3급은 8년으로, 4급은 14년으로, 그리고 5급은 2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인력을 순환시켜 조직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으로 계급 정년을 뒀지만 과도하게 짧아 우수인재가 일찍이 떠나는 등 정보기관의 전체적 역량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반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법학교수회의도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봉경 회장은 개헌이 사회 갈등을 줄이고 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장으로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과 국회 장애여성의원단을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올해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라면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치와 공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그리고 유엔 장애인 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일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의 SNS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평가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올리면서 취임 후 자제해왔던 이른바 SNS 정치를 사실상 재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시작으로 주요 의제들을 잇따라 던지면서 정책 의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한 뒤 이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로 지칭하는가 하면 오늘 오전 또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라면서 재차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에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내므로써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내놓은 정책들이 안정적이지가 않고 또 더 나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초조한 마음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자꾸 SNS를 하는 거 아닌가?
청와대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사소통 매체로서 SNS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5천이 달성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님 취임 8개월 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격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대통령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무엇보다 대국민 소통 시도라는 측면에선 평가할 만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다만 그 강도와 문법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치 메시지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전두환 사진 게시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당 지도부는 당사의 사진을 걸자는 고 씨 주장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고 친한계를 포함해서 당내에선 징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정확할 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경고성 발언은 끝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윤 어게인 정당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것 같아서 이럴 때 당 지도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대상이지 그게 징계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최근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의 네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 게시 문제로까지 번진 양상입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국힘 당사엔 현재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회 통념상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인물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논쟁이 불거지면서 당내 분열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대표 연설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내용인데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연설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용 정략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 합의와 법 개정이 실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헌이라는 건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뭐 개헌을 주장하고 논의하고 저희가 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쉽냐 어렵냐를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특히나 6월 지방선거까지 뭐 개헌 논의가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도 하고 국민투표를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시기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뭐 총선 때나 다음 대선 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정치가 굉장히 분열적이고 뭐 이 양당의 관계든 뭐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뭐 의장님께서나 이 한병도 이 대표도 이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뭐 여야 상관없이 좀 총의를 모아서 개헌을 해보자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연설에선 당의 통합과 쇄신도 강조가 됐습니다. 최근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원 동의가 먼저라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당원 주권을 강조하신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법정책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이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히려 전당원 투표가 강행되면 뭐 지도부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뭐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증폭되고 오히려 선거 과정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원 투표를 강행하는 것보다 일단 합당 문제는 일단 좀 걷어들이고 이제 국정운영 관련된 민생 문제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안에서 추진 속도에 대해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또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관을 갖고 계실까요? 실제로 저희도 워낙 물리적인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토론하기 어려웠던 점이 뭐 저희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지난주 금요일에 발의가 되었는데 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첫 번째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법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인 틀을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 그런 어떤 이 특례나 뭐 새로운 권한,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앞으로 저희 당이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대전 충청, 뭐 저희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을 설계하는 일들이 이 법안 처리 과정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세련된 상상력이 많이 나오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해나가려고 저렇게 통합들을 하는 거구나라고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내 상황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 현안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이제 공방 상황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의총에서는 원외 최고위원과 또 친한계 의원들 간의 설전도 또 벌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간사로 계신 당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제명안의 유감을 또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둘러싼 갈등이 어제부로 최고 정점에 이른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전직 당대표 그리고 현직 당대표가 있는 최고위원회가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시점 가면은 정점을 이르렀다가 다시 내려갈 건데 어제 최고위원회가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대안과 미래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당 게시판 문제가 당 대표가 제명이라는 정도의 극단적인 징계를 받을 만큼의 내용이냐. 당 게시판이라는 게 자유 게시판이고 또 그게 익명성이 보장된 곳인데 당 대표가 명확하게 그런 글을 남겼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 네. 그리고 가족들이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가족들 때문에 징계를 제명을 하게 되면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당내 민주주의로서의 게시판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측면과 그리고 연좌제를 적용된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명은 과한 징계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세를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 그럼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서 대안과 미래는 당 지도부에게 유감 표명을 하고 향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 친한계 의원들은 분명하게 사퇴를 요구를 한다든지 네.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재신임을 묻는 그래서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장동혁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이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친한계는 이게 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명이 이뤄졌다면서 사퇴를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장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전국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수순이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공표를 했다라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법적인 기관이 움직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간의 고발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수사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정리되는 수순으로 하나 들어가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되든 현재 장동혁 대표가 되든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 당에 소속된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해법을 풀지 못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사법적인 정리수순, 또 하나는 아까 재신임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정리수순 하나가 있는 거죠. 재신임을 요구하는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는 방식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걸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요? 지방선거 전이 아니고 바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쇄신안과 비전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그게 언론을 타고 나갈 거잖아요. 그럼 당 대표에 대한 혹은 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신임을 묻게 되면 당원들의 입장에 봐서는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 정치적 타이밍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재신임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사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거는 선결적으로 되어지고 사법적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서 당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금씩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재신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대안과 미래 세미나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선거 연대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잠정적인 경쟁자를 제외하고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 언급이 보수 진영 선거 구도 또 쌍특검 공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타당의 대표의 그 나름대로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당의 공조의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은 분명히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애초의 계획은 쌍특검의 공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또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고 난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조라든지 혹은 공약의 공조와 같은 연대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쌍특검 공조가 깨져버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리 장동혁 대표 측에 단식을 하다가 청와대로 가서 단식을 이어가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되든 비서실장이 되든 나와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그걸 제안했는데 처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수락하고 풀어버린 바람에 쌍특검을 둘러싼 공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느냐,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가 당에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할 때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는 한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노선을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에 맞게 전환하지 못하고 윤어게인의 노선으로 계속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종합을 해보면 선거 공조가 가능하겠냐라는 회의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지방선거 가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어느덧 그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산 4구 갑 지역구이시잖아요.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까? 일단 부산 경남만의 행정통합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일국주의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행정통합은 필요한데 지금 부산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의 4개 광역 단체들이 권역이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각각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부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 광역 단체의 행정 통합에 관한 기본 법을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의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강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전보다는 네.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 시루를 줘야 돼요. 지금 네. 1년에 5조, 4년간 20조를 각각의 통합된 데 주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지금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4년 주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독립되는 또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세를 비중을 지금 현재 7.5 대 2.5의 비율을 6 대 4로 확실하게 옮기든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재편 그리고 또 지역의 공간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부산 경남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그 통합이 반영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미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네.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되는데 네. 올해 안에 시도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들은 네. 광역의회에서 결정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정치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남과 부산은 시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28년도에 통합광역단체에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총선 때 같이 합쳐가지고 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선으로 계시던 그 17대 국회 때부터 일관되게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스파이 활동이 이제 군사 분야를 넘어서 산업 분야 전반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현행 간첩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신데 간첩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뭐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첩 이렇게 하면 북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군사 안보적인 대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익을 침탈하기 위해서 전 세계 우방국가 동맹국조차도 우리의 산업과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익을 손상한다는 의미에서 간첩의 범위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간첩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일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끝나고 본회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거의 다 끝난 상태로 조만간 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적국에 대해서만
한정된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 네, 네. 예, 그 나머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산업이라든지 뭔가 다 포함해서 외국에다가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돼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교적인 문제도 좀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까지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는 그렇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국익을 침탈하는 행위들을 타 국가들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국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나라들도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이적죄라든지 군사기지 보호법과 같은 형량이 낮은데 적용이 되게 되어서 네네. 그 범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똑같은 일이 재발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그 의원님께서 이번 22대 국회 입성한 뒤에 첫 법안으로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거고 또 논의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은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그 각각의 법안들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이죠. 네. 이 중소기업도 지금 현재 다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복잡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소재지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걸 서울에 지금 두도록 돼 있는 규정을 본점은 부산에 둔다라는 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법을 제출했는가 하면 네. 아까도 우리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도권 일극주의가 너무 심하잖아요. 인구도 지금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모였고 자본가, 기술가, 교육가 모든 인재들이 다 서울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고 정권의 성격하고 달리 나름대로의 지방의 성장축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해서 1차 공공기관을 이전했잖아요. 그때 전국에 10군데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은 금융혁신도시와 해양수산 핵심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정부의 국책기관이 6군데인가 7군데가 이미 부산에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 아시죠? 그죠? 네. 주식 관련된 거래를 하는 한국거래소와 그리고 또 기술보전기금 그리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에 이전이 돼 있어요. 네. 1차 이전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만들 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금융 중심으로 부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남북권의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 국책기관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관을 이전시키겠다. 그 차원에서 제1호 법안으로 금융 이전 기관 이전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지금 그 논의되는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사실 이 법안들이 정무위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계류된 상태의 상임위에서 논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개인들과 상임위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부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2차 공공 대상 기관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한 25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전을 시키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행을 못 해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 이번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걸 하는 기간에는 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국무총리가 인센티브 4개 안 중에 하나로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왕에 잘하는 어떤 도시에 잘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 뿔뿔이 흩어놓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 안에서도 논의가 불을 붙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17대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16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도 이제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공백 쉬셨던 게 아니라
부산의 경제부시장 그리고 일본 고베 총영사 이게 네. 다양하게 행정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하실 때 행정가다운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의정 활동 앞으로의 계획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방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발전,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제가 행정안전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발전, 지역 발전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 행안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행정통합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법안 또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7대 국회에 있다가 22대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그때는 평화로운 경쟁 구도였다면 정당과 정당 간의 관계, 정당 안에서의 개파 간의 갈등이 평화로운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뒤돌아보고도 전쟁입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는 전쟁과 양극 정치가 너무 심해서 진영 정치가 너무 심해져서 이거는 국민들까지 동원해서 싸움을 시키잖아요. 그럼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타협하고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와 문화를 국회에서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정당 내에서 활동을 할 때 고함을 지른다든지 뭐 격한 언어, 극언을 쓴다든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최대한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의정 활동의 한 방향이 그런 새로운 과거죠. 좋은 의미의 정치 풍토와 문화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었으면 아무리 이제 당이 다르고 여야로 뭐 나뉘었더라도 상임위에서 만났을 때 좀 발언이 그래도 한층 누그러지고 좀 부드러운 표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런 문화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다시 좀 많이 부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